함께 교육을 읽는 시간,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정지숙입니다. 이런 여러 같은 네, 토크 콘서트는 사실 서울교육 정책을 연구한 보고서와 이 관련 도서를 읽고 현장 교사와 함께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첫 번째인데요. AI 활용 교육과 교사의 역할입니다. 이 개별 맞춤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가능성과 과제 연구 책임자이신 주정은 박사님 먼저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본인 연구에 대해서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주정은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의 첫 번째 이야기에 초대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공지능 교육의 미래는 현재를 떠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문제는 바로 교육의 당사자인 학교와 교사, 학생을 떠나서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현장 이야기, 또 현재 인공지능의 현재 이야기입니다. 네, 미래 교육이 아니라 현재의 교육을 이야기한 보고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로봇은 교사를 대체할 것인가라는 책을 번역하신 정바울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도 인사와 함께 번역하신 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참신한 기획에 초대해 주셔서 또 영광이고요.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첫 회로 존경하는 주정은 박사님이 연구하신 아주 흥미로운 주제의 패널이 돼서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이 책은 좀 흥미로운 책이에요. 요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책들은 서점에 넘쳐납니다. 인공지능을 찬양하는 책도 넘쳐나고요. 새로운 책이 과연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넘쳐난 이 중에 이 책의 가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단순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비판적으로 교사의 눈으로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건가, 혹은 좀 거시적으로 정치학 측면에서 혹은 사회학에서 인류학에서 이제 바라본 그런 책이고, 방금 말씀하신 주정은 박사님 말을 빌려 말하면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많은 책들이 요즘에 다 대부분 추측성이 난무한 경향이 있어요.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이야기들인데 이 책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책을 여기 계신 분들은 읽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이 두꺼운 보고서랑 그리고 책을 열심히 읽고 오신 현장 교사 두 분 오셨습니다. 먼저 선유초 정효 선생님 자기소개와 함께 오늘의 주제에 대한 짧은 한 줄 느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선유초등학교 수석교사 정효선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와 책을 읽으면서 기술이 결코 복제할 수 없는 강점을 지닌 인간교사, 그리고 개인 맞춤형 AI 보조교사가 함께하는 그런 교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왜 저를 보고 말씀을 하실까요? 청중들을 보고. 네, 다음은 동성중학교 김보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께서도 자기소개와 함께 오늘의 주제에 대한 짧은 한 줄 느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성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보현입니다. 저는 책이랑 보고서를 읽고서 기초학력 수업과 인공지능 활용 수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패널 네 분의 짧은 인사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곳에는 패널만큼이나 AI 활용 교육과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현장의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AI 활용 교육 관련 정책을 하고 계시는 장학과님, 그리고 장학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주정은 박사님, AI 활용 교육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AI 활용 교육은 말 그대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교수 학습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교육을 일반을 말합니다. 학생에게는 개별 맞춤형 어떤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또 교사에게는 그러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해서 좀 더 나은 수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교수 학습 지원, 그런 수업을 바로 이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AI 활용 교육 또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할 건데요. 사실 AI하고 인공지능은
같은 말인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인공지능은 뭔가 좀 부를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간의 뇌를 흉내낸다, 지능을 흉내낸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AI 그러면 뭔가 실체가 있게 느껴지고 약간 느낌이 다른 매우 저의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이 로봇은 교사를 대체할 것인가 이 번역을 하게 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게 작년 9월이었죠. 네네. 네. 주정은 박사님 보고서가 올 2월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서 읽어보셨는지? 그럼요. 그 보고서랑 이 번역하신 저서의 관련성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짧은 버전이랑 긴 버전이 있는데요. 짧은 버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짧은 버전은 일단 그리고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 둘은 만난 적이 없고요. 이 보고서 쓸 때 서로 교류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도 막상 쓰고 나서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우연히 올해 이제 뵀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주정은 박사님의 연구 보고서의 이론적 배경이다. 그리고 이 이론적 배경으로 끝난 이 책의 연구 결과,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보고서가 바로 이 주정은 박사님의 보고서였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그 어떤 학회 자리에서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서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약간 소름 돋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콜라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앞으로 두 분은 세트로 같이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늘 사실은 AI 활용 교육 보고서랑 이 닐 셀윈 맞죠? 네, 이 책을 중심으로 토크를 하게 된 배경을 사실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AI 활용 교육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은 박사님 보고서 제가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요. 네, AI 플랫폼 그리고 AI 학습 플랫폼 굉장히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예리하게 읽으셨습니다. 사실 어떤 연구에서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정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는 AI 튜터, AI 보조교사, AI 플랫폼, AI 교수학습 플랫폼, 학습 플랫폼 여러 용어들이 마구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를 두고 프린트 할 때까지 출판을 인쇄할 때까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지 못하고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통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것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그 공통된 합의된 개념이나 용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좀 보여드리는 것이 현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월터옹이라고 하는 기술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바로 인간 의식의 내부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AI 튜터라고 부를 것인지 플랫폼이라고 부를 것인지 또 교수학습 플랫폼이라고 할 것인지 학습 플랫폼이라고 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터뷰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할 때 합의된 용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많은 이야기들이 보고서에는 여러 용어들이 같은 도구를 두고도 여러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일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그 AI 플랫폼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것이 올해 교육부 문건에는 AI 코스웨어로 또 변화됐어요. 또 새로운 용어로 불리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 용어들은 앞으로 어느 만큼 지속될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용어의 통일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보현 선생님 보고서랑 책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문장 그리고 질문 네,
있을까요? 네, 제가 보고서 143쪽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달림이는 자신이 나눗셈을 어려워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눗셈과 분수를 다시 공부해보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AI 튜터도 관련 회사의 관리교사도 방문학습지 교사도 달림이가 현재 2차 함수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초등 단계의 분수에서 막혀 있고 나눗셈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달림이에게 제공한 문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2차 함수 문제였다. 제가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늘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현재 배우고 있는 2차 함수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선행 개념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플랫폼들이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네, 현재 이야기를 물으셨으니 예, 현재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AI 플랫폼 내지는 AI 튜터, AI 보조교사의 한계를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자라는 뜻으로 읽혀지는데요. 저는 그 2년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이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현장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인공지능 인공지능 도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가장 먼저 마주했던 것은 우리가 그 진단 기능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한계가 저로서도 굉장히 좀 낯선 것이기도 하고 좀 놀라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개별 맞춤형 교육에서 가장 기본은 바로 이제 진단 기능이죠. 그런 부분 물론 지금 이제 AI 기술이 고도화되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이 진단 기능을 속속 갖춘 도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수준을 진단하는 그 진단인지 그 원인을 진단하는 건지는 조금 더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보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인에 대한 진단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수학을 가르쳐 오셨으니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점, 어떤 그 개념의 오류라고 하더라도 그 개념 오류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정서적인 부분하고도 겹쳐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개념의 오류였는데 또 다른 상황에서는 즉 하나의 학습자가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 오류의 어떤 그 경험치들이 또 나타나는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이런 그야말로 역동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마나 정밀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제 김보연 선생님에게 여기 이제 뭐 여쭙는다기보다는 오늘 모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는 김보연 선생님은 10년 넘게 매일매일 수학 수업에 대해서 일기를 쓰시는 분이거든요. 수학 일기를 써 아이들의 노트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풀었는지를 들여다보시는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만큼 AI가 아무리 고도화돼도 그만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요.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어쩌면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이루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좀 길어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저는 일반 초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특수학교라든가 다문화학교라든가 뭐 새터민 학교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린 하나의 알게 된 것 중에는 바로 우리의 그 개별화 학습 도구가 진짜 하나하나의 그 각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의 특성 또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개별 학습 도구가 아니라 다수에 집중된 개별 학습 도구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보통의 학생들을 상정해 놓고 만든 그런 개별 학습 도구였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좀 그 개발자들이 여러 층위의 학습자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AI 활용 교육이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 현장에서 저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제대로 된 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또 들었습니다. 정효 선생님도 네, 인상 깊었던 문장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선 책 117쪽에서 모든 사람은 최고의 개인 맞춤형 교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165쪽에서는 영어 공부를 경험했던 학생들이 AI가 특정 문장을 던져주면 그 문장을 연습해야만 하는, 즉 AI가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AI에게 맞춰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저는 이 두 문장이 굉장히 상반된다고 느껴졌습니다. 주로 주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개별 맞춤형 AI 활용 교육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사용자를 고려해서 제작한 많은 문항들이 있는데 이걸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단순히 그냥 제시하는 정도로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학생의 주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학생이 학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개별 맞춤형 AI 보조교사가 가능할까라는 것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네, 책을 번역하신 정바울 교수님 예, 뭐책 가능할까요? 네, 책보다는요. 요 제가 역할이 오늘은 이 주정은 박사님 보고서의 평론가 역할인 것 같아서 그 책과 연결한 지점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주정은 박사님 보고서 162쪽에 AI 개별 맞춤형 교육을 우리가 이제 표방하는데 역설적이게도 현실은 AI에 나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현실과 미래 사이의 괴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개인 맞춤형 이 교육, 튜터링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언젠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질문이고 고려 사항인 것 같은데 현재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이런 지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지점은 이 보고서 제가 열심히 읽었어요. 그 페이지를 꼭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막 들고 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171쪽에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답에 딱 맞는 제목인데 길을 잃은 안내자예요. 개별 맞춤형 튜터가 AI가 길을 잃은 안내자처럼 방황하고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또 주정은 박사는 굉장히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셔서 이것을 환상 속의 AI라고 쓰셨어요. 이게 현실과 이제 이 담론 사이의 괴리의 모습이 이게 현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또 AI 전문가는 아닌데 이걸 제 책과 관련해서 또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개인 맞춤형의 기제는 알고리즘이거든요. 요즘 우리를 지배하는 건 알고리즘이잖아요. 우리가 뭘 좋아하고 뭘 취향을 가져야 되는지조차도 알고리즘이 말하는데 닉 스티버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알고리즘은 그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을 더 자주 오래 사용하기 위한 장치이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함정이다. 이제 이게 알고리즘의 장치라고 이제 그냥 냉소적으로 이제 보았고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과연 기계가 알고리즘이 계속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지를 계속 안내해 준다면 맞춤형으로 과연 사람들도 능동적으로 될까? 주체적으로 될까? 아니면 더 수동적으로 될까? 이 부분은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사실은 좀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AI 활용 교육이든 아니든 두 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개별 맞춤형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도 지금 교수님이나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많이 중복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플랫폼을 계속 보면 학생이 오답을 말하면 개념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영상들이나 설명이 학생이 한 답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화 교육은 학습자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거기 현재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플랫폼이 앞으로 이 지점이 가능할 거라고는 하시는데 어떻게 메울지는 되게 의문이고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사실 선생님은 달림이가 분수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르치는 분들은. 그러니까 학생을 직접 보면 교사는 금방 알 수 있는데 AI는 그걸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학생이 계속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무시당하고 AI 튜터가 그러니까 학생이 고민하던 방법이 아니라 네가 하던 건 버리고 AI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야만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도 보면 플랫폼이 학습자 수준에 대한 진단에 근거하기보다는 대부분 정답률에만 기반해서 쉬운 문제랑 틀린 문제를 유형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학 교육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저희가 틀린 학생들 문제풀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이제 학생이 알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저는 못하는 학생들이니까 쉬운 문제가 너희 수준에 맞다. 이게 과연 지금 개별화 교육이 맞는 건가? 계속 의문만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것도 참 고민이 되네요. 네. 정효 선생님은 이제 초등학교시니까 개별 맞춤형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아까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각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학습 방법을 적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보다 학생들이 좀 독립적이고 자신이 어떤 학습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요즘에 개별 맞춤형 교육은 보통 학습이 좀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이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한 것만이 개별 맞춤형 교육일까? 그것이 아니라 학급에 있는 뭐 부진한 학생 아니면 우수한 학생까지도 그 학생 하나하나에 맞춰서 모두가 정말 행복한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고민, 그리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고민까지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보현 선생님은 플랫폼을 좀 사용해 보셨나요? 여기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건 사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 다른 근데- 거는 사용해 보셨다는 뜻인가요? 근데 이제 AI 활용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냥 프로그램들을 수학 수업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혹시 주정은 박사님 보고서에 있는 플랫폼과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다른 플랫폼들을 비교해 가면서 혹시 관련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사용한 건 아무래도 수업에서 사용한 거니까 이제 사용하면서 주변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도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저랑 학생들 간의 얘기도 계속 같이 이루어지면서 수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서 보면 정말 그 대부분의 방과후 수업, 개별 보충 수업 이런 데서만 이 플랫폼들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플랫폼 자체에서는 학습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학생들끼리 그다음에 교사랑 학생들끼리 사이에서 그런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AI 여기 플랫폼을 보면 칭찬이나 격려를 넣었는데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상호작용이라고 분류는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좀 약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정은 박사님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상호작용이라고는 저희가 교육학에서 말하진 않지요. 그거 이제 강화라고 표현을 하겠죠. 일종의 이제 강화물로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네트워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단은 좀 이 질문은 맞춤 학습에 대한 좀 성찰을 필요로 하는 질문입니다. 뭐냐면 요즘 맞춤 시대죠.
요즘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맞춤자 안아주면 인정 안 해요. 여행도 맞춤, 건강도 맞춤, 뭐 집도 맞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그 경향성인 것만은 저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춤 건강이라든가 맞춤 여행이라든가 맞춤 음식이라든가 맞춤 이런 것과 맞춤 학습을 같은 층위로 놓고 볼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전자로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제 욕망대로 맞추고 싶어요. 그런데 학습을 맞춰서 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이건 조금 다르게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에 대해서 교육학에서 보면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크게 다르죠. 근데 이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말 그대로 반복 훈련해서 적절하게 강화물을 넣어서 그것을 이제 학습하는 이제 그런 학습이라면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학습은 우리가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뭐 그렇죠. 스캐폴딩이라고 해서 교사의 역할 또 동료 학습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그 상호작용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학습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AI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행동주의 방식이냐 아니면 구성주의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에 개발되고 있는 AI 플랫폼이 모두가 다 행동주의 방식만 따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구성주의 방식을 적용하는 그런 그 플랫폼들도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 AI 기술이 어느 만큼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정확히 다 알 길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몽벨로라고 하는 학자는 바로 이제 그 AI 튜터, AI 그 플랫폼에 네트워크 기능이 추가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했던 10개의 도구 중에는 하나를 빼고는 그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 우리 개발자들은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그 네트워크 부분에는 아직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기술이 부족해서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기술은 거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학습에 대한 생각이 좀 못 미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개발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 기술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하는 거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효 선생님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인간교사의 신체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책 61쪽에 보면 교사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신체적 표현이 교실에서 의도적이고 관통하는 힘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수단이라는 것, 또 수업에서 시간과 리듬을 조정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며 학습을 위한 장면 설정을 한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평소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신체 언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떠올려 보게 되었어요.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교사의 이런 의미 있는 신체 언어들이요. 이런 것들이 과연 AI 보조교사가 적절하게 구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것도 제가 오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주정은 박사님 보고서 내용과 제 책을 연결해서 그 접점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그 주정은 박사님 보고서 160쪽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AI 튜터엔 카타르시스가 없다. 아까 상호작용 말씀하셨잖아요. 네.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거기 아이들은 감동을 받지 못해요.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요. 그 정답과 무슨 새로운 문제, 나에게 꼭 맞는 수준에 맞는 그 문제를 맞춤형으로 배열해 줄 때 배우는 게 아니라 따뜻한 교감, 눈빛, 격려해서 배우는데 그게 없다는 걸 이미 아이들은 간파하고 있죠. 그 아이들 인터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쓰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라발이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교육학자가 아주 세계적인 교사 교육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렇게 말해요. 교사 교육, 가르치는 행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메소드 액팅이라고 해요. 정말 순전히 몰입해서 감정을 다 던지는 연기 아시죠? 가르치는 행위가 감정 없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 열정과 제스처와 목소리 어조 없이 전달될 수 있나요? 제가 오늘 로봇처럼 말씀하시면 이게 잘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신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 신체의 이 측면을 로봇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먼 미래 언젠가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 특히 이 책에서 혹은 많은 로봇 공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정말 너무 인간과 같은 로봇을 만났을 때, 인공지능을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소름을 끼치는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 분야에서는 불쾌한 골짜기, uncanny valley라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 저자는 이렇게 제안하죠. 인공지능은 인간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방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건 인간 교사에게 맡기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빅데이터라든가 정말 공학적인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 인공지능 교육이 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게 보고서 160쪽, 161쪽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 현주가 했던 이야기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저도 사람 튜터한테 교육받는 게 아직까지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 튜터는 인간 교사를 말합니다. 편하다는 게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르는 문제를 여쭤봤을 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했는데 제가 모르면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나니까 말하자면 신체 언어가 드러난다는 뜻이겠죠. 선생님이 그거를 판단하시고 어느 부분을 모르겠는지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서로 더불어서 이야기하면 하니까 그래서 더 편해요. 이렇게 현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김보현 선생님 또 궁금한 거 있으시죠? 네, 선생님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거시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AI 활용 교육이 보고서에 드러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AI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교육에서 그냥 AI 때문에 드러난 문제인지 이제 그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육이랑 학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지금 현재 보고서에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이 플랫폼에서 경험한 거는 한마디로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현재 이제 우리가 수학 교육에서 문제를 많이 풀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 예를 들면 집에서 가정에서 하는 학습지, 그다음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 수업을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를 반복적으로 맞을 때까지 풉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그걸 지겨워하고 스포자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논문들에서도 학생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미 질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 시대의 학습이 뭔지를 좀 다시 정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주정훈 박사님 먼저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연구만 했지 정의까지는 아직 못 내렸습니다. 제 정의는 못했고요. AI 활용 교육의 문제가 결국은 그 AI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교육의 문제인가에 대한 질문이세요. 결국 그거를 찾아간 게 이 연구의 결론인 겁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지금 AI라고 하는 도구가 가지고 있는 불안전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그게 잘못이야 라는 것처럼 AI가 아직 별로야 라는 것 같은데 그 별로인 AI를 만든 게 누구냐면 저희 인간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만든 게 바로 인간이죠. 바로 AI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든 도구고 산물입니다. 뭐 기업의 개발자가 됐던 뭐 스타트업 누군가가 됐던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스타트업 기업 아주 이제 젊은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는 수학을 너무 잘했던 것 같아. 그랬어요. 수학을 못 해보지 않았지 한 번도. 수학 때문에 울어보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그렇게 잘 못 해봤던 사람들이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해봤었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가 만든 도구는 우리의 의식의 산물이라는 거죠. 우리 의식이 그대로 투영된 겁니다. 저는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AI 많은 그 플랫폼이라든가 도구들, 뭐 코스웨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말하는 미래의 교육은 정말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빨리 찾아내서 그거를 처방해 주는 것,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행복,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교육이었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는 여전히 꽤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고 뭔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뭐 혁신에 대한 생각도 하고 했지만 정말 우리는 학습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를 완성도 있게 풀어내는 것 자체를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 또 학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 뭐 이런 반성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상호 모순된 것들이 이 교육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창의성, 비판적 사고가 그렇게 또 미래에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그 도구는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기 좀 어려운 부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요즘 뭐 이제 이 연구에선 등장하는 도구가 아니지만 이후지만 이제 챗 GPT가 요즘 나오는데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이 도구를 잘 활용하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언제 질문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울까? 우리 어떤 학자가 자신은 이 챗 GPT가 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이 챗 GPT와 함께 살아갈 아이들은 과연 질문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좀 공감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뭐 어두운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만들었다라는 것, 대신 여기에 또 다른 이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상상을 한다면 학습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좋은 수업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상상을 한다면 그것이 또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늘 우리는 유토피아 또 테크노피아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를 했지만 저는 기술적 낭만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는 테크놀로지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 좀 더 가치 있게 하는 방법. 그러면 굉장히 얘기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구태의연한 답으로 흘러가요. 교육적이어야 한다. 네. 우리가 그 개별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몰두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교육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놓쳐버렸다면 이제 그것을 좀 찾아서 함께 그 개별 맞춤형과 교육적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붙인다면 선생님들이 이 불완전한 도구를 가지고 뭔가 모색하실 것 같아요. 도구가 완전하지 않아도 잘 쓸 수 있어요. 훌륭한 요리사는 또 그 요리에 정통하고 좋은 요리에 대한 갈증이 있는 요리사는 무딘 칼을 가지고도 뭔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도 뭔가를 해내서 우리를 깜짝 놀래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한계 속에서도 뭔가 또 빛을 내서 아이들하고 또 즐겁게 소통하는 모습도 봤거든요. 뭐 도구는 도구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바로 우리가 교육적인 것, 또 학습에 대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상상, 또 교육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숙연해지는데요.
이게 AI 활용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내 문제로 닥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교수님도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시겠지만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지 AI 활용의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해 보셨는지요? 일단 제 생각에는 세상에 많은 문제는 새로운 문제는 없죠.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지만 언제나 그 기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일단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질문의 의미는 근데 AI를 가져왔어 이제. 그러면 AI를 활용하는데 이 문제는 AI 테크놀로지의 문제, 기술적 문제일까? 아니면 기존 교육 체제의 문제일까? 이제 이런 문제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관련해서 길게 답하셨으니까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인용을 하나 할게요. 옥스퍼드 대학에 주디스 와이즈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전공이 기술사회학이에요. 테크놀로지 앤 소셜 사회학 연구하는 분인데 이렇게 말해요. 특히 AI 테크놀로지가 이 변화를 견인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건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이 테크놀로지 기술적으로 잘 적용할 건가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걸 추구하려면 오히려 개발자와 기술 공학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춘 이들, 인문학자 혹은 교육학자, 사회학자들이 이 설계에 주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적 문제에 주눅 들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옥스퍼드 대학 주디스 와이즈먼의 이야기로 대신해서 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AI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또 교육학자의 문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정효 선생님도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죠? 네, 우선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온탕과 냉탕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위로 올라가다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로봇은 교사를 대체하지 못할 거야 안심했다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도 조금 관계가 있지만 저는 우선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깊이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책 58쪽에 미래의 교사의 일은 로봇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능력도 AI가 인간을 능가한다는 주장이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서 162쪽에서 아까 읽어주셨던 현주라는 학생이 미래의 완벽한 튜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래?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AI 튜터가 사람처럼 태블릿에 얼굴도 나오고 자신이 푸는 문제 모습을 지켜보면서 틀린 부분을 조언해 주거나 제출한 답안을 분석해서 다른 문제들을 더 추천해 주면 좋겠어요 라는 답을 했다는 게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양쪽을 이렇게 연결해 볼 때 만약 이 현주라는 학생의 상상이 현실이 되고요. AI의 상호작용 능력이 진짜 교사를 능가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교사들의 역할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이 굉장히 크게 되었어요. 그 부분이 아마 교사들이 그 막연한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서서 좀 많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체성이 나오면 되게 약해지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아직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없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좀 포인트를 그 얘기는 조금 이렇게 이따부터 뭐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교사의 그 현주 이야기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요. 현주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은 사실은 학습 부진 학생이 아니고 전교 1등이었어요. 전교 1등이던 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원래 이 도구가 기초학습 부진이라든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빠르게 떠나죠. 이 도구를 빨리 이탈하다 보니 그 자리를 학교에서는 좀 채울 수밖에 없었고 해서 신청자를 받다 보니
우수한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이제 거기를 메우는 현상이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사실은 벌어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학생이 결국은 제가 느꼈던 거는 그래서 상위권 학생도 만나보고 중위권 학생도 만나고 또 우리가 이제 기초학습 부진 학생도 만나는 그런 우연치 않은 경험을 연구 과정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하에서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를 교사들 선생님들의 선택에 이제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제 보고서에 이제 위임과 자임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위임과 자임인데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것을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너희들 가서 이 문제를 많이 풀어라고 이제 주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아까 빠른 이탈 현상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런 편의성이 자꾸 증가되면 될수록 아까 기술이 고도로 발달돼서 그 홀로그램이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막 이런 초기술의 상태가 돼서 정말 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정도의 기술이 된다면 저는 정말 교사의 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AI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교사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AI라고 하는 기술이 없어 우리의 교사 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혹자들은 AI로 인해서 교사의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당사자가 우리 스스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아까 이제 반대로 말씀드린 바로 이제 자임하는 교사들은 바로 이제 다른 형태의 선생님들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 아이에게 맞는 것인지 거기 저는 이제 이번에 특수학교 교사의 장교사에게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게 특수교육에 묘사되어 있는 것들을 특수학교라고 하는 이름만 빼고 나면 저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그 선생님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테크놀로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좋을까? 뭐가 더 바람직할까?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지, 그러니까 뭔가 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빨리 이것을 만나게 해줄 것인가를 다니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정말 발품을 팔고 시도해보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른 형태의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른 형태의 인공지능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걸 하나 주장하셨고 또 하나는 내 역할은 끊임없이 그 기술이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지 그게 정말로 가치 있는지를 질문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서 울컥? 제가 울컥을 네.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이제 울컥하는데 달림이 때문에도 울컥 많이 하고요. 했지만 그 선생님에게서 이제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말 홀로그램 아니라 홀로그램을 몇 배가 되는 그런 도구가 나타나도 이런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갖고 있거나 문제의식, 그런 고민, AI는 고민하진 않잖아요. 결국 고민하는 교사, 이게 바로 저는 교사의 역할, 고민하는 역할이 저는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 모두 고민해 보고자 모인 거기 때문에 아니 그게 가장 구체적인 답변인 거죠. 교수님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또 이 보고서에서 읽었던 부분을 연결해서 열심히 아직 읽었죠 제가. 연결해 보면 보지. 마이크를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AI 튜터, 인공지능이 굉장히 고도화되면 교사 역할은 뭘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언젠가 그게 구현이 되겠지만 지금 모습을 여기서 잘 쓰셨어요. 뭐라 쓰였냐면 관리 교사란 이름으로 인공지능 그 AI 튜터링이 지능형 튜터링이 그 학교에 배치가 되면요. 그 머신과 아이 사이에 그 인터페이스가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누군가 선생님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어떻게 용어를 표현했냐면 큐레이팅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날것의 언어로는 지지고 볶는 작업을 엄청 해줘야 된다. 그걸 안 하면 애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집에 학습지 하시죠?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가져오는 각종의
뭐 멀티 그 뭐죠 그 아이패드 등등등 뭘 이용해서 하는 그거 애들 주면 하나요?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큐레이팅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작업들이 들어가는 작업이 현재 모습이에요. 그게 언젠가는 정말 그게 없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면은 역설적인 현상이 있어요. AI가 들어가서 더 우리는 교사들이 일은 편해질 거야. 더 자동화될 거야. 업무는 경감될 거야. 그런데 새로운 노동들이 굉장히 출현하고 있어요. 그건 교육 분야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AI 자동화의 역설입니다. 자동화된 많은 그 문명, 공업 사회, 뭐 이런 것들의 그 이면에는 자동화라는 그 이면에는 새로운 노동들, 그림자 노동이라고 말해요. 그게 출현해 왔어요. 이 부분 여전히 교사의 역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현실이고 앞으로 미래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AI 활용 교육을 하면 할수록 교사들에게 업무가 많아지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참석하신 현장의 선생님들의 질문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에 2개를 읽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 해달라라고 요청을 사실은 드렸었거든요. 김은정 선생님. 네, 저는 이 보고서에서 AI 교육혁명으로 모두 다 인재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현 정부가 출범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AI 교육혁명으로 모두 다 인재를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AI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의 격차를 만들고 또 교육의 격차를 만들지 않는가. 지금 말씀 중에서도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플랫폼 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또 다른 어떤 상위권에 있는 학생이 그거를 이용해서 앞에 필요한 학생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 이후에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이 와서 이제 그 반복되는 문제를 푼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 격차가 더 심화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 AI 활용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어떤 그 노하우 이런 것들로도 봤을 때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큰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이라든가 기계에 대해서 약간 그 멀미를 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새로운 어떤 업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그럼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슬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활용 교육에 대해서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왜 필요하고 이것이 정말 내가 직접 만나는 학생들한테 교육적인가 그리고 나의 역할을 프로그램이 대신하는 것이 정말 교육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아직도 의심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사들 전체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수업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25년부터 이제 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박사님이나 교수님이 답변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2번째 질문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양강초교사 안정호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많이 대두되면서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 교육이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 마련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해 이제 옆에 선생님들 말씀을 해주셨지만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 현장 교사의 질문은 역시 교육청에 맡기는 게 낫겠죠? 박사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답변 준비되시면 저한테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누가 답변하실지 저희가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정책 제언을 좀 해볼까 사실 합니다. 이 AI 활용 교육과 관련된 보고서를 쓰시고 또 이제 책도 더불어 읽으면서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청이 이런 것들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좀 있을 듯해서 네 박사님 굉장히 많이 보고서에 심지어 6개나 정책 제언을 담았더라고요. 그중에서 정말 시급하다 이거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부탁드려요. 한 개만요. 네. 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시급한 과제라고 할 때 제일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여쭤봤더니 시급한 과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1년이라고 표현하셨고 다른 거는 이제 중장기 그 이상이 넘으면 중장기 과제, 중기 과제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좀 많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급하다라고 했을 때 많은 정책들이 바로 아까 말한 빨리 적용하는 것, 그다음에 교사를 빨리 교육시키는 것, 교사 연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게 많이 붐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정책은 그게 맞습니다. 예, 빨리 연수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여기 적용해서 이것을 현장에다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도구가 아직 수업에 적용 막 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하거나 그것이 수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아직 빠르게 그렇게 다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 그게 정말 그게 그렇게 빠른가? 제가 기술 개발자하고도 이번에 이제 좀 이번 연구 때문에 가까이 만나게 됐는데 적어도 어떤 한 포인트를 올리고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에도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스템을 갖추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막 속도전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그러면 교사들에게 지금 빨리 연수받아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제안하고 싶은 게 혹시 네. 이렇게 너무 빨리 서두르려고 하지 말고 좀 천천히 AI 활용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좀 갔으면 좋겠다. 자, 일단은 그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네. 기본값으로 하고 교사 연수의 포인트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를 막 익혀서 내가 사용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죠. AI 도구도 이제 그 테크놀로지인데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능력은 조금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 원격 수업 시대가 되면서 많은 도구를 사용하지만 그냥 일반 여태까지 해왔던 수업을 하면서 뭐 원격이라고 하는 시스템 혹은 뭐 AI라고 하는 도구를 이렇게 사용하는 하나의 그냥 더하기식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진짜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은 아니거든요. 즉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에 맞는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티팩이라고 해서 이제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그 테크놀로지의 성격에 맞는 교수법이 또 따로 있고요. 또 그 테크놀로지에 적용 가능한 컨텐츠가 또 따로 있어요. 즉 거기에 맞는 도구, 거기에 맞는 도구에 맞는 내용, 그 도구에 맞는 테크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 교육과 활용 교육은 다릅니다.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걸 활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사용은 사용이고요. 활용은 다른 겁니다. 다른 목적과 다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다른 기술을 갖고 다르게 접근하는 것. 그래서 약간 뭐 티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적용한 뭐 그런 연수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데 티팩 관련 컨텐츠나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이 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안을 해봅니다. 네, 가장 쉬운 질문이죠? 네. 제가 사실은 오늘 굉장히 마음 편하게 방청하러 왔다가 굉장히 지금 이런 거였나? 이런 지금 조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이제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굉장히 정제된 상태로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우리 주정은 박사님께서
그 연구 보고서가 저도 이제 2년치를 정독을 하고 왔는데 아까도 몇 군데 읽어주셨지만은 이제 뭐 연구의 어떤 그런 시사점뿐만 아니라 그 문학성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 지금 현장에서 질문이 나온 것들, 교육청에서는 언제나 현장과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열심히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야 되는구나.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된 자리였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뒤에 계시는 분께 들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금 그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라는 것에 저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선생님들을 저는 무한 신뢰를 하면서 게다가 선생님들께서는 또 앞서가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챗GPT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걸 금지하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우리 서울의 선생님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나름 활용해서 저희가 무슨 선도교사단 이렇게 있지만 강호의 고수는 많다고 저희가 발굴을 해보면 정말 다양하게 진짜 활용하시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시고 주변의 선생님들께 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저도 학교 현장에서 얼마 전까지 교감이었었는데 학교 현장에서 공문이 이제 당연히 왔었습니다. 인공지능 우리 창의융합교육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또는 이런 것들 내용에 대해서 공문이 왔었는데 학교 현장에서 볼 때보다 저희가 나가는 공문을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 파급력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라는 것은 제가 느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요즘 몇 달간은 선생님들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 다음은 제가 네. 정말 말이 길죠. 네. 제가 이렇게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말을 저도 적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이크 잡으니까 환경 구축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진짜 조직 개편까지 해가면서 정책을 수립하는 팀과 또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는 팀을 한과에 모으는 어떤 조치를 취할 만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육청은 역시 진짜 말이 많네요. 교사를 믿는다 이 얘기신 거죠? 네. 혹시 부가해서 말씀해 네네,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은 박사님께서 또 교원 연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AI 튜터 마중물학교 그 사업 담당자로서 이제 고민을 저희 훌륭하신 박사님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책 연구 통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정책이 현장에 어떻게 조금 펼쳐지는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인공지능 시대 교사 역할에 대한 그 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좀 대세가 뭐 지식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좀 인공지능에게 위임하고 교사는 뭐 정서적 조치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그게 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가 그랬는데 오늘 이 그 책의 서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에게는 더 바라고 인간에게는 덜 바라는 새로운 균형. 그래서 제가 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이렇게 인공지능에 미임하라고 하는 담론은 왜 생기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식이나 개념에 대한 그 가르치는 것을 교육 활동에서 분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차치하고 또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매력적인가? 그걸 차치하고도 교사들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거에 대한 담론이 왜 생길까? 제 생각은 기술은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역할로 발전해야 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교사를 우회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연수나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AI 리터러시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겠죠. 근데 현재 수준의 기술 수준을 저는 선생님들께 솔직하게 이제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인데, 저희 선생님들 뭐 굉장히 스마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쓰이고 있는 이런 보조 도구들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솔직하게 선생님들께는, 지금 교육에 대한 이제 논의들은 기술이 현재, 미래, 기대가 막 뒤섞여가지고 뭐 파괴적 혁신 이런 용어도 쓰이는데, 저는 선생님들을 동반자로 가려면 현재를 아주 충실하게 말씀드려야 된다. 그 속에 선생님들이 수업의 어떤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는, 정말 도움되는 방향으로 쓰실 수 있다면 그것은 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연수를 한다면 박사님 말씀하신 이런 고민들이 다 담긴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중등교육과 원격교육팀의 김진광 장학사입니다. 네, 아까 티팩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답변 드리면, 뭐 다양한 연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교육혁신, 디지털 기반의 교육혁신 방안을 이제 현장에 어떻게 정착할 건가에 대한 연구도 지금 정책 연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올수록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티팩이 이제 그 테크놀로지 교수학습 지식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상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에 적용할 건가라는, 크게 보면 이제 기술 통합 이론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그 안에서 모두가 기술을 다, 아까 이제 주정은 박사님이 뭐 활용과 사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안에 지금은 사용 중심의 많은 연수들과 그런 자료들이 이제 학교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래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블룸의 디지털 텍소노미를 봐도 그렇지만 이제 모두 다 똑같은 수준의 행동 동사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으로 갈 것인가. 아까 이제 행동주의 얘기도 하시고 구성주의 얘기도 하신 것처럼 그냥 이게 단순 반복도 중요하고, 또 구성해서 아이들이 지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면, 선생님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한번 켜보자,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자, 뭐가 있는지 연습해보자, 여기 수준에서 또 많이 가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인 그 산출물을 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반복이나 강화가 아니라 좀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지향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인공지능 부분도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 핵심 중에 하나는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을 결정해 놓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그 상을 결정해 놓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그 상을 제안하는 부분에 선생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의 연수도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계시. 네, 준비하고 있고요. 네.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 답변이 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족할 수도 있으나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좀 전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수님하고 혹시 서울시 교육청에 제안하고 싶으신 거 없냐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교수님이 해주시는 그 제안이 어쩌면 선생님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대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마이크 대신 좀 주시겠어요? 네, 해봤습니다, 교수님. 서울시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청을 시간이 위해서. 넘어가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는구나. 이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정말 어떤 교육청보다 선도적으로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앞서서 또 조직도 개편하시고 하고 계신다는 거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또 우리 장 학사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가장 이 책에서 좋아했던 구절이 인공지능에게는 더 바라고 인간에게는 덜 바라는 이 섬뜩한 이 새로운 균형점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티팩 얘기도 많이 나오네요. 제가 5월 중순에 애리조나 주립대학에 이제 다녀왔어요. 애리조나 주립대는 지금 이 고등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교사 교육 분야가 가장 앞선 대학인데 거기에 티팩을 개발한 푸니아 미슈라 교수가 있었어요. 만나봤어요.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예, 거기에 부학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모델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 부분이에요. 꼭 티팩은 아니고요. 애리조나 주립대학은 이제 이 인공지능 분야에 온라인 교육 이 분야의 가장 선도적인 대학인데 새로운 어떤 교육 모델, 학교 조직 모델, 교육청의 어떤 모델, 교사 교육 모델을 이제 던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인공지능 교육 담론에서 가려진 부분 한 가지가 뭘까요? 교사의 업무와 노동 부분이에요. 그게 정치학 부분이거든요. 기술적으로 흘러가면 이 부분은 가려져요. 이 부분을 다룬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업무를 누가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교사들의 일이 막 힘들어지는 일이 많이 있죠. 물론 우리 선생님도 훌륭하시긴 하지만 헌신적이시고 근데 이제 그 업무 과정이 발생하고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 많은데 더 힘들지? 이런 고민들이 있죠. 그런데 애리조나 주립대 그 티팩도 개발한 그 선도적인 대학이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을 하고 있고 그 방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이미 실행 모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디지털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한 학년에 디지털 교육 보조 교사, 보조 인력이 배치돼 있어요. 디지털 퍼실리테이터라고 공무직 형태로 배치돼 있었고요. 한 학교에 이제 그 어떤 초등학교 예를 들어보면 한 학교에 한 학년마다 그 디지털 퍼실리테이터가 배치돼 있고 한 학교에는 크로스 디지털 애널리스트가 배치돼서 뭐냐면 학교 전체를 디지털 분석 혹은 빅데이터 분석 혹은 디지털 디자인 해주는 담당자가 교사 출신이 상당 부분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학교마다 배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의 헌신도 필요하시지만 정책적으로는 제도적으로 그런 인력들도 배치해 주시는 노력을 해주시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정책 제안입니다. 네, AI 활용 교육으로 우리가 이제 교사에게 새로운 노동이 발생을 사실 할 터인데 그 새로운 노동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교사에 대한 관심은 사실 별로 없다. 이 얘기신 거고 그 교사를 위한 어떤 체제, 이 애리조나 대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교육청의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도 답하기는 참 힘든 문제라 그냥 넘어가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저희가 사실은 60분 예상했는데 굉장히 많이 지났고요. 나머지는 보고서와 책을 각자 읽으며 고민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패널로 참석해주신 네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교육청에서 오셔서 네 말씀 안 시켰으면 되게 억울할 뻔. 장학관님과 장학사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보고서랑 관련 도서 읽어주시고 또 우리의 이야기 정말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네, 두 분 선생님, 장학사님, 장학관님 들려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두 분 선생님께서 네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고민해봤으면 좋을 만한 문장 읽어드리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육에서 AI 구현은 단순히 받아들이거나 또는 내버려 두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이나 인공지능에 대해 실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언급만 될 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어떤 삶의 방식을 향유하고 싶고 어떤 가치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